자, 일단은 여기서 포섭자는 이게 누가 쓴 표현이에요? 포섭이란 말이 오스벨이라는 사람이 설명식 수업 원리 또는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원리 할 때 쓴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써먹는 거야.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기출문제 이론과 유형을 쓸어 생각하라. 먼저 출제 개념의 이론들을 이해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포섭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이 남북이 대치관계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간첩을 보낸다고 이걸 이 난파 간첩이라고 그래요. 보내면 이 사람들이 누굴 포섭해? 자기 친인척들.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간첩이 난파됐는데 뭐야? 작은 아버님 또는 백부, 숙부, 당숙이니까 오촌이죠. 오촌 아저씨가 오신 거야. 아버지 사촌 형제가.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오시니까, 어디 뭐 실종되셔서 뭐 연락이 두절되셨는데 어떻게 10년 만에 어떻게 연락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 넘어간 거야. 넘어갔다가 난파 교육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포섭이란 말이에요. 이 포섭이란 말은 결국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낯선 거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 친숙한 애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고 덜 친한 애들은 좀 꺼리잖아요. 이론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주 받아보는 기출문제 옆에 있는 놈들이 이제 친숙하게 보이고 막 그렇다는 얘기지. 자, 일단 여기 이 내용 중에서 포섭을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위계성이에요. 위계성이 뭐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중요한 걸 가기 위해서 전 단계로 알아야 되는 선행 지식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알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측을 해야 돼.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한지. 또는 별표가 5개에서 4개로, 3개로, 2개로,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만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선정하다 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해당 이론과 다른 영역의 이론의 관련성을 보면 또 두 이론을 다 알게 되고. 근데 이거는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이제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예 1, 2월부터 그 얘기해요. 어떤 심리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사학습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이론을 같이 관련시켜주면 2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2개가 연상되도록 하는 기법을 씁니다, 제가.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레스리스 모어라고 우리 2015 교정교육과정에 개발문서에 있어요. 총론에는 없어요. 개발문서에 있어요. 레스리스 모어가 뭐냐, 저게 적게 하는 게 많이 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난 진중원이란 이런 사람들이 써서 싫긴 한데, 오커맨 맨도나라고 그래. 뭐예요? 이 개념이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는 낭비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저분들도 처음에 굉장히 불안했다고. 왜? 다른 분은 2권에다가 막 이론도 막 그냥 한 1000개, 800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업도 1, 2월 달에 막 후다닥 나가거든요. 엄청난 걸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제가 교육 심리학하고 교육 철학 공부하면서 알았던 게 중간 학문이에요, 심리학이. 그러면 이게 방법론으로 가고 그다음에 과정은 또 평가로 넘어가고 그런데 과정은 또 철학과 근접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론들의 접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출제위원들은 출제할 때 뭘 생각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일단 먼저 따져요. 따지고 중요한 거는 학교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 있는 것들을 원해. 처음에도 문화실조, 학교 현상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처음에 출제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였죠. 학교 문화도 스타인호프하고 오웬스라는 사람을 제가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은 작년에 한 번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노량진에 아마 뒤져보라고. 어떤 학생이 올렸대, 아르바이트생이 올렸대. 그 카페 돌아다니면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면서요.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재작년인가 가르쳤던 거를 올렸대. 작년에 가르쳐야지. 저는 재작년이면 다 100%야, 저는. 다 100%지. 왜냐면 모의고사로 많이 만들었거든. 그런 것들을. 근데 학교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6번 강조했다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그것도 어떤 건 1시간 강의했대요. 4가지. 가족 문화에 대한 아니면 공연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자세히. 그리고 이걸 풍토랑 연결하거든. 풍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직 풍토. 행정에 있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호의 미스kel 이런 거 막 한 거야. 그걸 계속 저는 레파토리예요, 그게. 왜냐면 그 안에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거지. 교육학 강사들, 그러니까 노량진 학원이 욕먹는 게 뭐냐면 비전문가들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말빨만 있으면 강의 잘하는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력만 좋으면 교육학 노트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허우대 멀쩡하고 학교 좋은 데 나왔다. 근데 전공이 뭐냐? 아니야. 아니라고. 아닌데도 농경지학을 해도 교육학을 해. 신학을 해도 교육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적은 거를 추출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에센스라고 그래. 또 엑기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그걸 해서 반복을 해야지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쓸 수 있지. 근데 대충 두루하게 봤어. 그럼 그 시험 나오면 쓰냐? 못 써요. 키워드도 연상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딱 표가 이게 그래프로 나와요. 나오는데 10번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국립특수교원에서 2014 상반기께 국립특수교원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자 이거지. 그러면 10번 시험에서 교육행정이 제일 많아. 몇 프로? 90%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9번 출제했는데 다 행정 문제가 나왔거든.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교육과정 영역이에요. 교육과정 영역은 2014에도 잠재교과정 나오고 또 재작년에 잠재교과정 또 나왔잖아. 연교과정 나왔죠? 연교과정으로 한 번에 끝날 것 같아? 또 뭔가 아이즈너 걸 건드리더니 뭐 건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또 평가도 보면은 그 다음이 평가하고 교수학습론이거든. 이게. 근데 교수학습론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학습이 아닌 듯한데 교수학습인 게 있거든.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육 과정과 평가는 한몫해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학습 분량으로 보면 행정이 많겠어요? 과정이 많겠어? 교육학 책 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강론서는 비슷해 보여. 근데 학원 교재나 이런 거 보면 행정이 교육 과정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근데 투입 대비 뭐죠? 산출. 얻는 효과는 어느 게 커? 교육 과정이 제일 크지. 왜? 절반밖에 안 되는 영역인데 나오면 공부할 때도 편하고 양이 적으니까. 그보다 더 적은 데가 어디야? 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교육과정 및 평가는 옛날에 우리 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같이 배웠다고. 요즘 여러분들은 교직이 이수 혹시 6개 이수하죠? 교직 과목. 이수 6개걸? 안 배운 거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철학, 과정, 평가, 심리, 교수학습, 행정, 사회학, 생활지도 상담. 혹시 대학 때 이수하지 않은 거 있나요? 있을 텐데. 왜냐면 옛날에 7개고 최근에 6개로 줄었거든 다시. 교과 개론에 들은 거 빼고 개론이야 뭐 전체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본인은 뭐 안 들은 거 있어요 이 중에서? 행정 안 들었죠. 제일 중요한데 안 들은 거야. 왜? 복잡하니까 뺀 경우가 많아. 선택적이거든. 또 안 들은 거 있어요 혹시 다른 분들? 평가 안 들었죠. 또 왜냐면 빈도수가 높은데 평가가 안 들어요. 심리는 죄다 들어요. 뭔가 도움될 듯해서 죄다 듣는다고. 근데 평가는 행정 이런 건 안 되거든. 빼거든. 근데 임용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2, 3학년 때 빼면 안 되는데 뺀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 수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이 출제위원이야. 그분들이 출제위원급이라고. 그걸 뺀 거야. 단 하나 이론을 배우더라도 가치가 있는데 뺐어요. 그러니까 뭐 듣냐면 평생교육 뭐 이런 거 듣고 있어요. 그 내용 이론도 없는 거야.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요즘 대학이 무슨 평생교육 전공이니 뭐 평생교육 박사 기준이니 막 우리 다 모교들도 모교가 이제 여러 군데거든. 근데 그 모교에 보면 평생교육 박사 석사 과정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마을교육 공동체에 만든다 해가지고 막 별 잡다한 사람들 다 와.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개념으로 봤을 땐 정통 교육학이 아니거든 그쪽이. 그러니까 이론이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론들이 다 여기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베꼈어. 평생교육이라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5개 영역을 잘 보세요. 행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그 다음에 교육심리, 교수학습. 특히 학습하고 교육심리는 또 연동돼요. 서로가. 중복된다고. 여기 있는 행동주의, 뭐 학습이론 이런 것들은 이게 방법에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많은 여기 교수 모형들은 또 심리학에 있는 동기이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켈러 거만 해도 여기만 해도 심리학 이론과 연결되거든.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철학은 한 번 나왔어. 10번 중에. 근데 뭐 생활지도 상담도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하기도 그래. 근데 그나마 철학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거든. 이걸 이해하면 얘가 쉬워요. 얘가 쉽다고. 교육 과정 이론은 많지가 않거든. 근데 철학도 몇 개 안 돼요. 배울 게. 실존주의나 뭐 이런 것들 몇 개 외에는.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공부는 5개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야. 사회학은 지금 몇 년 동안 안 냈어요. 난 작년에 사회학이 나올 줄 알았어. 몇 개 골라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 탐구시켰어. 근데 이게 어디 나왔냐면 초등교직에서 나왔어.
나는 중등에서 나오라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학교 교육관이 뭐 브루커버 얘기들 막 상리적 상호작용 이거 신교육사양 막 이쪽 관념이거든. 해석학 막 가르쳐놨어요. 어떻게 그 전주에 냈거든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로. 근데 초등교직에서 바로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죠. 옛날에 행동주의 열심히 가르쳤더니 초등에서 나오더라고. 2016인가 17에. 근데 반도락과 사인작습은 역시 초등에서 나왔거든. 근데 중등에서 나오더라고. 다행이지 뭐야. 근데 적어도 4문제 문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중에서 3문항은 선생님 수업에서 최소한 5번 이상 나온다고 막 생쇼를 했던 것들이 나와요. 근데 한 문제가 항상 오리무중인 거야. 그게 참 어려워. 어떤 거는 내가 안 가르친 것도 나오니까. 왜냐면 내가 안 가르친 교육계 같은 건, 야, 이거 뭐 뺐어요. 뺐는데 2017에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재작년이구나. 가드너. 학생이 물어보다 가드너 이런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읽어봐라. 이렇게 했지. 근데 가드너도 명칭이니까 이건 뭐 공부도 아니거든. 근데도 안 가르치니까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을 제가 안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적중해. 모의고사에서 다. 그것도 이론에서 대충 설명한 게 아니라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더 책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막 한다고. 저는 3년 만에 한 번씩 개정해요. 어떤 사람 매년 개정하잖아. 별로 바꾼 것도 없는데 저는 3년에 한 번 개정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나오는데 모터로 개정을 해. 그러니까 요번에 왜 개정했냐면 그 문제를 넣느라고 기출문제를 한번 이론책에 넣자.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더 뺐어. 더 뺐어요. 그러니까 옛날 책이 한 20쪽 더 많았거든. 그리고 이론도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거 1, 2월 기본 문서 교육학 논술의 패러다임은 문제를 그 10개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다 그 파트마다 잘라서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센스한 거, 본질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자, 이제 보시면은 하나씩 들어갑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막 공부 돌입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있어 봐. 지금 공부하고 있죠? 하고 있어. 며칠 됐어요? 1월 1일부터 했어?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아직 쉬고 있죠. 아까 그 친구들도 그랬지? 2월까지는 쉬었다. 그래서 쉬는 도중에 한번 내가 수렴하는가 정보를 분석해야 되니까 아마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게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초수생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선생님 공부 좀 했어요? 강의 좀 들었나? 다른 사람 강의든 뭐든? 한 달 들었어? 아니, 왜 한 달밖에 안 들었을까? 1월부터. 그렇지. 자, 이거 알면은 그 강의에서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일단 요거를 이해하려면 교육 철학을 이해하려면 교육 철학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예전에 한 번 딱 나왔어. 언제 나왔어? 기출문제. 이거 프린트 자료 어디 있어? 여기저기 선생님 막 갖다 놨거든? 프린트 자료에 보면. 근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앞에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영역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2015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셔도 돼. 근데 이게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잘 보시면 교육 철학을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이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출제가 언제 됐었는지 쫙 연상해 보면 2015학년도예요. 그때 2015에 2개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유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하나가 교육 목적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자유교육과 교육 목적을 선생님이 2014년도에 가르쳤거든. 모의고사 1번 문제가 자유교육이었어요. 신기하죠. 이때 이 15학년도니까 2014년도 12월 달에 이 시험 봤어요. 10월 봤는데 2014년도에 모의고사 1번 문제 90, 11월 1번 문제가 자유교육이었어요. 인문학교육. 그 당시에. 왜냐면 그걸 또 제가 여러 사회기관에서 또 강의하고 다녔을 테니까. 그때가. 그래서 그걸 모의고사로 냈죠. 그때 학생들이 교육과정 평가를 누가 썼대요. 뭘 썼냐면 시험 유출하느냐고. 노래하는 강사들 누구도 자유교육에 대해서 안 가르쳤는데 자유교육이 딱 나온 거야. 어떤 선생님은 교육 철학을 맨 뒤에 가르치거든. 맨 앞이 아니라 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딱 맞춰요. 그의 문제는 뭐 거의 다 뭐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 목적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뒤에 예측을 어떻게 돼요? 2016거를 이제 이 밑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는 이 자유교육이 어디서 연연했냐면 이성주의거든. 플라톤의 이성주의에서 왔어요. 플라톤 이성주의야. 그리고 이건 자유교육은 보통
아리스토텔레스거든. 플라톤의 제자. 그러니까 이게 사승관계로 묶였어요. 사승관계. 이렇게 돼 있는 이론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형식도야로 나중에 전환되죠. 이 자유교육이. 우리가 7자유학과 얘기 나오고 이것들이.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영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성주의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요거랑 딱 대척점에 있는 전통주의 철학이 뭐냐면 바로 자연주의예요. 원래 자연주의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돼.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자연주의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게 교육과정과 다이렉트거든. 교육과정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자연주의 이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로맨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래? 낭만주의라고 부르거든. 이 낭만적 경향이 누구한테 와? 엘렌 케이, 존 두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 진보주의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경험 중심 가죠. 그래서 요 다음에 시험이 뭐가 나왔어? 경험 중심이 나오는 거야. 즉 뭐냐면 이 서사 구조가 있어요. 출제는. 서사 구조가 있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서사 구조가 있어. 이 라인 아니면 이 라인이냐. 그런데 이 라인으로 되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중에 현대 교육과정 사주로 하면 항존주의. 여기 이제 항존주의가 중간에 걸치게 되고. 그러니까 항존주의는 교육과정이 사실상은 특별하게 제시한 게 없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새끼 쳤다. 이성주의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게 있다. 그러면 본질주의가 관련돼 있긴 해. 이성 개발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영원한 진리를 얘기했던 건 아니지. 이걸 내면 교과 중심을 내야 되거든.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뚫고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것 2차 교육과정 또 1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배경은 본질주의의 관점이 교과 중심이었지만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맥락은 경험 중심으로 갔거든. 진보주의 관점으로. 1, 2차가 그랬어요. 진보주의 패러다임 움직였다고. 1차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인데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미군정기에서 이게 이식됐기 때문에. 그때 미 군정기면 1940년대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진보주의 패러다임이었거든. 20년대부터 쭉 이후로. 50년대 스푸트니크 사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환돼서 이제 학문 중심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학문 중심은 그 전에 나왔어요. 2014 상반기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보면은 교육 과정이 보이게 돼 있어요. 구조상.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현대 철학에서 본질, 항전, 진보인데 하나가 안 나왔지. 하나가 뭐야?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철학에서 가장 넘버원 나올 놈은 실존주의예요. 이 구도. 역학적 구조를 잘 보시면은 이 안에서 제3의 어떤 심리학이다, 철학이다 불렀던 이 실존주의가 가운데를 빵 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디로 돼 있어? 이게 바로 실존주의가 했던 신미성 또는 어떤 거 공감, 나눔, 배려, 전인 이런 측면에 또 강하게 내재되어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실존주의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 교육과정은 뭐야?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걸칠지 몰라. 이거는 두 개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험 중심하고 진보주의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처럼. 교과 중심하고 본질주의는 어떻게 교과 중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본질주의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어쨌든 얘도 다이렉트로 본질주의가 교과 중심을 강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본질주의, 항존주의 영향. 그래서 본질주의가 영향 지분은 더 많은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온 거죠. 이건 2014에 나왔단 말이에요.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 때. 이건 2016에 나왔고. 이걸 그려보란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맵을 그리라면 맵을. 그러면 이거는 2015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쇄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러면 이걸 싹 지우고 한번 보자 이거지. 싹 지우면 여기서 순수 철학적 개념으로 자, 한 계통은 철학 사조 쪽이에요. 이 움직임은 자연주의를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놓을까? 자연주의는 전혀 생판 다른 얘기니까.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생판 다른 얘기가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또 생판 다른 얘기예요. 요 세 개를 3대장이라고 그래. 3대장. 뭐야? 전통 교육 철학의 세 개의 핵심적 원리예요. 사조라고 이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공리주의는 제가 뭐 별로 좋아하는 이론은 아니고 출제자들도 별로 싫어할 거라고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가서 바로 진보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보주의 가지고 있는 게 자연주의 경향성하고 이쪽에 있는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 경향성이거든요. 그게 여기 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본질이라든가 항존이랑 연결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보, 본질, 항존 이런 것들은 다 미국 교육사조거든. 근데 재미있게도 실존주의는 유럽 거예요. 유럽 거.
실존주의는 유럽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교육과정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게 교과정 시험은 좀 나오기가 희박하다 한다면은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철학이 안 끝났어, 아직. 철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은 사실상은 뭐가 있냐면 인간관이 바탕이 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먼저 이 철학은 인간관에 대한 바탕, 그 다음에 지식관, 그 다음에 세계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관 안에는 이 교직관과 학생관이 또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 방법이 달라져요. 철학을 이해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철학자가 뭐뭐를 이렇게 하라고 루소가 주장했다라는 거하고 가령 이 방법론의 무슨 학자다 아니면 심리학의 뭐 스키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를까? 과학자가 하는 말 따를까? 아니면 철학자가 하는 말 따를까?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길까? 철학자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 과학적 입장에서 이론을 만드는 과학 이론들은 설명 이론이야.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근데 철학이나 종교 이론은 뭐죠? 권고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권고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험적 데이터가 없는데도 사람들 한단 말이야. 루소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간다고. 로크처럼 뭐라고 그래. 존 로크처럼 뭐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전인교육론. 그걸 루소도 반했던 내용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관이 이번에 나왔죠. 지식관. 이거 원래 지식관은 구성주의적 지식관인데 철학이 없어요. 이거는 심리학 쪽 얘기야. 그쪽은. 근데 여기 지식관은 명적 지식, 뭐 방법적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인간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안 하면 뭐가 있냐면 요 교육 목적론 나왔잖아. 그러면 교육 목적론과 관련된 게 뭐죠? 교육의 정의. 배워야 되고. 왜? 근접성이니까 정의로는 출제가 반드시 나오겠지. 봐보세요. 근접성, 교육의 정의라고 써 있잖아. 왜? 이거 왜? 목적론이 그 옆에 있는 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 그러면 교육의 정의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 발달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학교 교육을 갖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의 정의의 무슨 정의? 무슨 정의? 이거 봐. 이거 필요하거든. 상식적인 거라고 교육학의 가장 첫머리는 교육의 정의예요. 교육의 정의가 교육의 목적을 의미하고 그것들이 뭘 의미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의미하거든. 무슨 정의야 이게? 자 그러면 인간은 교육은 어떻게 된다? 인간의 어떤 전인성을 갖다가 완성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자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이 정의가 달라요. 전혀 다른 거라고. 하나는 뭐야? 자, 국가 경쟁력 쪽은 뭐야? 기능적 정의라고 불러. 교육 자체에 가지고 있는 본령, 목적이 아니라고. 교육은 뭐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인간의 뭐를 위해서? 그 순수한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인간의 전인, 인격 완성이다. 교군 인격 완성이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 규범적 정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지? 바로 기능적 정의 또는 기술적 정의. 라이팅이야, 기술이라는 거는. 서술적 정의라고 그래. 왜? 교육을 했더니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다음부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교육에 좀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교육이 자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뒤로 뭐 밟은 것처럼 뭔가 걸린 거야, 하나가. 그거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초등교육의 교육 수익률이 높다 이거지. 회수율이 높은 거야. 사회 투자를 초등교육에 많이 할수록 높아. 고등교육으로 할수록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적은 거야. 이건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교육이 자기 본령이 아니라 외주적인 거 하다가 그렇게 된 거.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뭐야? 그래. 그렇게 뭘 하든지 인간 행동의 변화를 할 때 계획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관찰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적 정의랑 똑같은 거는 현상적인 거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기능적 정의는 뭐가 안 돼 있어요? 조작, 즉 계획성, 의도성이 명료하지 않아. 우연하게 얻어 걸린 거 추구하는 거야. 근데 조작적 정의는 뭐야? 정확하게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그러면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 즉 변화라는 결과를 위해서 계획, 과정을 조작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의도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규범적 정의로만은 안 통한단 말이야, 교육이. 이 전인교육이다. 근데 전인교육으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도달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조작적 정의나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돼. 그 조작적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교육과정의 누구지? 바로 합리적 교육과정에 있던 타일러예요. 그게 타일러로. 타일러는 어떻게 돼? 교육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뭐야? 과정, 내용 선정, 조직이 있어야지. 그걸 체계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거를 가르쳤을 때 뒤에 도착점 행동의 평가를 볼 수 있는 거잖아. 똑같잖아, 구조가. 교육은 인간 행동의 변화야. 결과적 도착점 행동에 뭐뭐 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거야. 행동에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적 용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 타일러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뭐야? 내용, 선정, 조직 또는 방법까지 퍼가라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거 없이 뭐 그냥 막연하게 돼? 안 되거든. 인류적인 이런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조작적 정의라는 게. 그 관련돼. 우리는 정보모 교수로 알지만 교육 과정으로 보면 타일러랑 흡사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상식적이고 뒤에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틀이 돼요. 근데 공부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죽는 거야.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그 다음에 낭만주의적 교육, 특히 자연주의 교육은 이것도 나올 수도 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 설명해보라 그러면 못 설명하는 사람 많아요.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 자연주의라는 것이 생각할 때 내가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 갯벌을 탐사하고 이런 게 자연주의일까? 그게 자연주의 맞아? 숲으로 돌아가자. 자연주의야? 그게 자연주의야?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그래. 근데 루소의 자연주의는 뭐라 그래? 주관적 자연주의야. 즉 아이들의 발달 단계. 내적인 자연성의 그 주관적 자연성에 따라서 교육하자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거를 배우게 되면 어디까지 가면 심리학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장자크 루소랑 가장 관련 깊은 심리학자 누구예요? 가장 관련 깊은 심리학자. 장자크 루소 연구소 소장을 했던 심리학자. 누구야? 그거 안 들었으면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헛들은 거야. 왜냐하면 융합적으로 안 들은 거야. 교육학은 교육학 노선을 배우려면 융합이 돼야 돼요. 관련적 사고가 돼요. 관련적 사고. 누구야? 피아제예요. 피아제가 바로 장자크 루소 연구소 소장이었어. 그 사람이 왜 인지발달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누구나 성인과 달리,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거지. 성인과 다른 인식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의 주관적 자연성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면 대번에 당할 거라마? 당할 거예요. 객관적 자연주의는 누가요? 코메니우스 이런 사람이라고. 사물교육론. 물론 그런 사물을 통한 감각교육을 루소가 등한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관적 자연주의. 그의 의지. 그거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안에 있는 내재된 발달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지. 그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하자. 이게 루소의 에밀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피아제가 그걸 딱 보고 감명이 깊었던 거고. 그러면 피아제 배우면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학자 또는 교육방법론학자 누구야? 브루노거든. 브루노가 10년 이상 피아제 말년에 심취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나온 게 발견학습 이런 거라고. 표상양식. 근데 그런 거 모르면 교육학은 전혀 재미없는 학문이에요. 그런 거 알면은 야 이게 이론들이 이렇게 연계되니까 조금씩 뭔가 발전된 게 보인다고. 그러면 구분이 돼. 이론들이 쉽게 이해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웃집 남녀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지. 애비애미 없는 자식이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들을 그걸 알면은 100가지 배울 게 20가지면 끝난다고. 끝나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심리학에서 왜 갑자기 철학으로 갔겠어? 왜냐면 심리학은 철학의 한 분파였거든. 그리고 방법론은 어디서? 교육과정하고 독립된 거야. 그리고 심리학에서 빚을 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구조가. 그리고 과정 어디서 빚을 지고 있어? 철학에 의해서 나와요. 철학자들 생각에서 과정을 이렇게 만듭시다. 목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대부분이. 근데 그거 모르면은 안 되죠. 지금 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인 사람 드물지만 교육학 전공이라도 평가인 사람이 있어요. 평가는 또 부분적이란 말이지. 이게. 그 다음에 사회가 다 출제도 안 되는 거. 융합적인 학문도 아니야. 그 옆에 연관 학문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은 한 번 몇 개 안 나왔지만 중요하다, 이거. 여기서 아이디어가 다 숨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런 세 가지 전통 철학에서는 요놈이. 근데 요놈 안에는 뭐가 있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다고. 분명히 동굴의 비유 중요해요. 그게 절대진리론 뭐 형이상학 얘기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이제 수업 때 책을 보면 알아요. 선생님 설명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실존주의. 현대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는 구성주의 철학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그건 심리학이론이란 말이에요. 구성주의란 말은. 행동주의가 철학이야? 아니잖아. 심리학이론이잖아요. 형태주의가 철학이냐고? 심리학이에요. 똑같다고. 물론 이제 행동주의자들 일부는 이제 철학적 관념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있겠지만 심리학 이론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구성주의랑 비슷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게 학생들의 정서, 그들의 니즈, 필요 이런 거, 의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육. 그래서 주정주의적 흐름과 연관돼요.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과도 연결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요놈이지.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요놈 정도.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교육의 비중에 교육의 성립준거 이런 거. 이거는 이 교육의 비유, 교육의 성립준거 이런 것들로 이제 놓고 본 게 피터스예요. 피터스가 뭘 했냐면 피터스라면 교육의 정의 이런 것들 이게 규범적 정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자유교육론을 얘기할 때 이 자유교육의 교육 목적을 이렇게 연결한 사람이 피터스거든요. 피터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허스트랑 같이 자유교육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지식에 충실한 교육. 그래서 형식주의적 교육. 특히 청년식으로서의 인문이 있잖아. 그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이 피터스라는 사람이 교육 성립 준거가 뭐냐면 뭐요? 바로 규범, 가치 준 거, 그다음에 내용 준 거, 방법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피터스라는 사람이 뒤에 선배일까 후배일까? 즉 뒤보다 앞 사람이에요, 뒷 사람이야. 생각해 본 적 없죠? 그걸 알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져. 자, 생각해봐. 존 듀이가 몇 살에 돌아가실까? 90 몇 살에 돌아가셨어. 19세기 중엽 사람이에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1950 몇 년대에 들어가셨다고. 그런데 피터스는 그 뒤에 1960년대 이제 50년, 60년대 논문을 발표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브루너가 언제? 자, 생각해봐. 듀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베글러, 본질주의자야. 베글러는 진보주의자. 근데 이 사람들은 자, 듀이는 뭘 중시하겠어? 흥미 중심의 방법에 중시했다고. 이 사람은 방법에 치중하고 본질주의자들은 뭐 에센셜리즘. 본질주의가 에센셜리즘의 에센스, 화장품의 에센스. 그러고 일본 사람 발음 안 되니까 엑기스 이런 거고 가장 본질적인 거 에센스라고. 근데 이 사람들 뭐야? 내용에 치중했다고. 그러다가 학문 중심이 나타나면서 이걸 내가 통합해 줄게요 하고 브루너가 등장한 거야. 아시겠죠?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와 어떻게 된다고? 학자처럼 하는 방법을 통합한 사람이라고. 이게 통합성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피터스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피터스는 교육은 규범적인 거, 가치, 이 지향이 있어야 돼. 인격 완성이나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전거에서 아이들의 이해나 안목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 증거 또는 과정 증거에서는 뭐야? 아이들의 능동성, 자발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 이건 뒤 관점. 이거는 이해 안목 형성하는 거는 항존주의나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게 바로 피터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성립준거도 알아야 되고 지식교육의 방향은 브루너가 대표적이죠. 우리 2015 교정교육과정에 학습량이 적정하는 또는 핵심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는 지식 구조와 관련돼 있어요. 아까 이 레스이스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할 때 확산적 사고, 다른 영역을 넘나들어야 되거든. 자, 포스트 모더니즘 보면 교육과정에 창의인성으로 가야 되거든. 이 BTS 노래 중에 뭐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관이 있어요. BTS 노래 중에 뭐 있지? 인간관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인간관, 뭐 플라톤이 얘기했던 인간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인간관은 니체가 뭐 인간관을 두 개를 얘기해서 하나가 아폴론적 인간관하고 디오니소스의 인간관. BTS 노래 중에 뭐가 있어? 여기 아미 손 들어봐. 아미. 이 사람도 아미가 없네? 나 아미거든요. 아미라고. 아미고 뭐냐면 저는 저기서 블링크 기도에 블랙핑크의 그쪽 멤버. 그 다음에 원스 기도에 저는 트와이스 멤버 그쪽. 요즘은 또 그룹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G아이들. 여자아이들. 라이온 노래 듣고 내가 반했다니까? 그 퍼포먼스, 무대 퍼포먼스. 이야, 이거 대단한 친구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 가입할 판이야, 지금.
근데 BTS 노래 중에 작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 디오니소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마셔라 마셔 부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카스야 바카스. 근데 음료수에 있는 건 뭐야? 동아제약의 바카스. 그거라고 그 이름이 디오니소스라고 그게 바쿠스라고 돼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가 관련돼 있어. 그래서 창의인성과 관련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분명히 우리 교육은 2015 개정교과정도 그렇고 그러면 그날로 예술적 교과정 설계라든가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온 거야? 이게 예술적 교과정 설계는 뭐랑 연관돼 있어? 영교과정과 연관됐거든. 그래서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로 내가 계속 냈던 게 영교과정이에요. 영교과정은 당연히 나와야지. 그러니까 영교과정이 작년에 나왔는데 그 질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내용 선정 원리에 준 시사점 한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답이 뭐겠어? 영교과정 교육내용 선정해 준 시사점이 뭐야? 아니 조직 원리지. 선정인가? 선정이고 선정. 뭐 한다? 배제하지 말고. 그렇지? 다양한 교육의 내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통합해야 돼. 가져와야 된다고. 근데 통합성은 뒤에 있는 중액적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심원적인 통합이죠. 그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정 원리니까 뭐야? 다양한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답이. 응? 교사가 교육적 상상력을 가지고 감시관과 교육적 상상력을 가지고 거미줄 치듯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된다? 무실 틈 없이 그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들이 적극적인 창의 인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풍부한 확산적 목표에 이어서 확산적 내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 예술적 교육과정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즉 내용 선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양한 교육 내용 선정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애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내용 선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그게 작년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주의 교육과정이 또 나오죠. 이건 설계 이론은 아니지만 예술적 교육과정은 설계죠. 요것도 인성 때문에 중요하죠. 전인성, 자아실현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이건 사회학은 나중에 이제 뭐 뒤에 얘기할게요. 학교폭도 이게 뭐 나중에 나오고 그다음에 지식교육에서는 뭐 학문식 교육과정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장단점은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교육과정 얘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자 일단 그러면 뭐 철학에서는 뭐 실존주의를 중심, 자연주의, 그다음에 교육의 정의, 그다음에 뭐를 볼까? 진보주의 정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싶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같이 한 5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 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과정은 단순하거든. 교육과정 무지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얘보다는 더 복잡하지. 얘보다는. 근데 출제 빈도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지. 자, 교육과정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교육과정 보면 영교육과정 나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 철학도 연관되어 있지만 창의 인성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술적 교육과정 또 나오거든.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게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를 내가 해줄게. 자, 교육과정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이제 연상해봐. 2014학년도에 한국교육과정법에 처음 냈을 때 잠재교육과정이 출제됐었어요. 이게 다른 표에도 있을 거야.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14 상반기에 학문주식 교육과정 나왔거든요. 학문주식 교육과정. 이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2015학년도에 뭐 교육과정 설계 특징 나왔어요. 설계, 이론. 근데 또 한 설계 이론이 아니라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 A중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는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만 쓰면 돼. 그건 답이. 어떤 설계 유형 이런 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2015 상반기에는 교육과정이 빠져 있었다고. 빠졌었어요. 한 번 빠졌다고. 그러다가 2016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 경험주식 교육과정 출제가 돼요. 이게. 그 다음에 2017에 들어가면은 교육과정에서 뭐야? 내용 조직 원리가 나와요. 원래는 이게 타일러 이론이거든. 연계성은 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연계성은 제외. 근데 그러면 통합성 숨겨놓고 그걸 답을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이니까 이건 타일러가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게 내용 조직.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가 이때 출제돼요. 이게. 그 다음에 2018에 뭐가 출제될까? 수의 모형 설계. 수의 모형 설계가 이때 출제가 딱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교육과정이 보인다고, 원래. 그 다음에 2019에는 뭐가 나왔을까? 뭐 나왔어, 또? 잠재교육과정 또 나왔잖아, 또. 어디 있어, 얘? 얘 또 나왔잖아, 얘. 얘 나왔잖아, 얘. 또 나왔어요. 리바이벌 하더라고. 근데 질문은 약간 다르지. 그 다음에
2020에 뭐 나왔어? 2020에 영교과정 나왔어. 영교과정. 그리고 영교과정에 대한 걸 내용 선정원리랑 믹서를 했어요. 그냥 단일하게 옛날에 나왔는데 믹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믹서한다고. 믹서하잖아.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어? 조직원리 중에 중핵이 나왔어요. 중핵. 원래는 중핵 교육과정 하나의 유형으로 보지만 아니에요. 내용 조직원리에 따른 거야. 통합 중심의 조직을 하는데 그 안에 교과 중심의 중핵이냐, 뭐 사회실제적 관점의 중핵이냐, 뭐 여러 가지 중핵이 또 있거든, 그 안에. 중핵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이론 가지수로 보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중복되니까 빼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온 거예요. 뭐 교육 설계 방식도 이거 뭐 특정 이론이 아니니까 빼고 보면 6개지만. 근데 몇 년에 걸쳐 나온 거야? 1, 2, 3, 4, 5, 6, 7, 8. 8번? 8번 나온 게 아닌데? 90%인데? 9번인데? 뭐가 빠졌나? 뭐가 빠진 느낌이 이렇게 들지? 2014 상반기, 2015 설계, 2015 상반기에 교육과정이 그때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지? 기능론 나왔고, 그 다음에 조직 유형 나오고, 관료제 이완결합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거지원 평가 나오고, ADDI 모형 나왔는데, 그러면, 둘, 넷, 여섯, 8번. 교육과정 평가원 만약에 보면은 9번 중에 90%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되나? 아닌데. 뭐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연도는 다 나오죠? 14, 15, 16, 17, 18.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연상해야 되니까, 추론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육과정의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교육과정의 개념, 뭐든지 개념이 먼저 나와, 개념이. 근데 이 개념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의 층위 개념이 있어요.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문적으로 딱 굳어진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은 결정 또는 진행 과정상의 교육과정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층위상의 개념이 있어요. 층위를 우리가 표면적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잠재 교육과정하고, 영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제됐던 학문지식 교육과정이나 경험지식 교육과정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걸 표면적 교육과정이잖아. 공식적 교육과정.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거 출제됐고 요거 지금 출제된 거예요. 표면적 교육과정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안 나온 거 인간주식 교육과정 하나 안 나왔으니까. 그건 유형 쪽이에요. 그건 나중 얘기야. 지금 일단 개념에서 건드려 놓고 보면 개념에서 바로 나오는 게 설계이론이야. 설계이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교육과정의 설계이론이에요. 설계이론. 그러면 설계이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설계에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봐. 그러면 설계에서 타일럿게 계속 나왔거든. 생각해봐. 2015 이 문제 있잖아요. 요거 설계이론의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인데 거기 답이 3가지 있을 수 있다면 2가지는 타일러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2가지는. 2015 문제 여러분 읽어보면 타일러와 관련된 거 또는 이 옆방석의 위기인스와 관련된 거 약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론으로 만든 게 아닌데 거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타일러 이론. 그 다음에 타일러를 어디서 명시했죠? 언제? 이 선정 원리가 언제나 여기에 잠재교육과정을 보라 선정 원리가 여기 나왔죠. 기회, 만족, 선정 원리 그것도 나왔구나. 선정 원리가 나왔지. 선정 기회 만족 그것도 타일러 거잖아. 그건 타일러를 명시했잖아. 그러니까 타일러게 몇 번 나왔어? 한 놈, 2놈 나온 게 아니라 3놈 나온 거로 봐야 돼. 3놈. 3놈 나온 거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일러 이론은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거든. 근데 지금 우선순위를 발표하는 게 얘 때문에 영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이즈너거든. 그래서 아이즈너의 바로 이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작년에도 뭐 그 관점으로 쓰는 거지만 직접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역방향 설계. 우리 학습량이 적정하니 무슨 레슨이즈 뭐하니 그다음에 지식의 구조니 뭐 핵심 개념이니 하는 것들은 이 위깅스하고 맥타이어한 사람이 얘기했던 바로 이 역방향 설계, 백워드 설계라는 이 설계랑 관련이 깊어요. 근데 이 역방향 설계를 교육학 가르치는 분들 책이나 봐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설계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현장에 써먹는 건 역방향 설계예요. 진실로. 여러분 학술재단 아니면 국회도서관 거기서 논문 검색해봐. 그럼 역방향 설계 검색하잖아요. 쫙 뜬다고.
또 내러티브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다 옆방석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뭐, 거꾸로 교실, 다 옆방석에 관련된 거예요. 수행평가, 다 옆방석에 관련된 거예요. 다 옆방석에.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돼. 옆방석이 왜 중요한지 봐야 돼. 왜냐면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읽어보면 알거든. 딱 보면 학습력이 적정화. 그럼 브루네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그게 자세히 보면. 수업이 어떻게 된다? 실천으로 거듭나야 되고 과정심 평가해야 되고 스크랩법 방식이 스냅사진이 아니라 스크랩법 방식이 이런 묘사들이 들어있는 거는 옆방석이에요. 전부. 옆방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학교 중심 설계. 누구 거? 스킬백 거. 요거 학교 중심 설계. 요거 물론 합리적 교과정 설계인 그 타바의 귀납적 설계 모형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게 일단 중요해요. 수교 모형은 저번에 나왔으니까 그냥 패스해도 돼요. 패스해도 돼요. 이게 일단 먼저 학습돼야 돼. 그 중에서 별표 5개 뭐야? 아이즈너지. 아이즈너. 4개가 옆방석에. 뭐 너무 뻔하다. 그러면 위기스 벡터의 옆방석에 5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맨 뒤에 보면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이 있거든. 그건 바로 얘라고. 읽어보면 얘라고. 얘란 말이에요. 딱 보면 이건 3개 이상이야 다. 4개, 5개. 별표 5개. 우리가 침대 뭐 별표 5개 이런 것처럼 5개, 3개, 4개 정도야. 그 정도는 뭐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고. 이 이론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론에서 나올 이론이 뭐야? 유형밖에 없어, 유형. 유형. 근데 유형인데 이 유형에 대해서 특히 설계 이론에서는 이 뭐냐면 이게 바로 목표 진술이 어때야 되고 내용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평가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평가 이게 다 교과정 설계 때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진술은 예술적 교과서 설계 목표 진술이 뭐다? 아까 얘기했죠. 표현적 결과, 표현적 목표. 그다음에 뭐 타일러는 뭐야? 행동 목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옆방에서 이렇게 된 이해 목표 이렇게 되는 거야. 목표가 거기부터 달라요. 내용도 다르지. 다 다르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일단 중요해. 근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내용 선정과 조직은 또 안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어. 근데 조직 원리 중에서 계열성은 아까 그 중액이 나왔지만 또 나올 것 같아요. 계열성과 관련된 방법론이 많고 수업 방법론이 되게 많으니까 프로그래밍 수업 원리라든가 뭐 오스벨 거라든가 이게 다 계열성이에요. 다 계열성을 의미한다고 내용 조직 원리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차지하고 중요한 건 이제 유형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뻔하지 뭐 3번 유형은 우리가 봤을 때 경험 중심이 또 나올까? 경험 중심 나왔잖아요. 경험 중심이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특징이 나올까? 특징과 연관한 방안. 자, 특징을 기억해야 돼요.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근데 그 3가지 특징을 봤을 때 우리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방안까지도 이건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장단점 나왔거든. 2016에 장단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특징,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방안까지 생각해야 돼. 교과 활동도 중시되지만 교과 외 활동이 중시되는 거. 우리가 소풍이라든가 세월호 이런 것들이 왜 교육의 일환인지 알아야 된다고. 응? 놀러가다 죽은 게 아니다 이거지 세월호가.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 왜 이해하냐? 교육과정 이해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학문 중심도 나왔거든. 뭐 학문 중심에 나온 게 뭐야? 과제와 활동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안 나왔어요. 얘는 일단 특징과 연관의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에 더 나가서 장단점을 회상해야 돼.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방안은 요거는 사고로 해야 되지만 얘는 장단점을 숙지하면 돼요. 2가지씩만 숙지해. 뭐 장단점에 봐 2가지씩밖에 안 나오니까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걸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넘버원은 바로 실존주의에 따른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다라는 거야. 인간 중심. 이거는 특징만, 장단점이라는 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별로 메리트가 없어. 근데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실존주의랑 특징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인간 중심에서는 잠재 교육과정의 특징이거든. 생각해봐. 영교육과정에 영향받은 게 예술적 교육과정 이거를 만들려고 영교육과정 얘기한 건 이 사람이. 근데 잠재 교육과정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재 교육과정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육하기로는? 자, 여기 있어. 잠재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간적 교사. 그 다음에 뭐야?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이거든.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근데 재밌게도 잠재 교육과정은 어디에 돼 있어? 잠재 교육과정은 지금 2번 나왔잖아요. 2번. 사회학에도 있다고. 갈등론 또는 신교육사학 보면 잠재 교육과정 굉장히 중시하거든. 거기가. 특히 뭐 방어적 수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 맥릴의 방어적 수업자 이런 것들은 사회학에서 넘버원이거든.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 없으면 안 나오지. 관련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접근성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고 보면 중시해야 된다. 자, 일단 이렇게만 공부하면 여기 끝나. 더 이상 공부할 게 어딨어. 낭비지 그거는. 여기서 내용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것들이. 예? 왜냐면 얘도 과제 활동 나왔거든. 함정심도. 그럼 내용 방법 여기는 장단점이 더 중요하고 얘네는. 인간 중심은 특징만 있어도 돼. 장단점이 무의미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 게 평가예요. 평가는 교육과정보다 더 엽세. 종류는 얘가 좀 3개 꼭지로 되어 있으니까 챕터가 3개잖아요. 근데 평가는 챕터가 좀 많긴 하지만 덜 사실상 복잡해요. 2개 패러다임을 그냥 엮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5분만 쉬었다가 나갑시다. 5분만 쉽시다.